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제2장 말투 때문에 미움 많는 사람, 말투 덕분에 인기 많은 사람. 이성 모임편.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부터 밝힌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오는데요? 어디서예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은 가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모임 또는 식사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적은 없는가? A. 이번 주 금요일에 가볍게 한잔할까 하는데 어때? B. 금요일 누가 오는데? A. 아마 모모랑 모모가 올 것 같은데? B. 어디서 모이는데? A.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B. 그럼 2차도 갈 거야? A. 글쎄 그건 그때 돼봐야. 이처럼 참석 여부에 대한 대답은 없고 끊임없이 추가 정보를 바라면 식사 자리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심지어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메일과 메신저로 이런 대화를 나누면 일일이 답장하기도 무척 번거롭다. 누가 오는데요? 비용은 한 사람당 얼마나 정도가 들까요? 와 같은 대화가 한참 오간 뒤에야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면 상대는 두 번 다시 말 꺼내라 나 봐라 라고 생각하며 불쾌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꽤 품이 든다. 그런데 대답을 뒤로 미룬 채 이런저런 정보만 요구하면 말을 꺼낸 사람은 힘이 쭉 빠진다. 그러니 이렇게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말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만능 표현, 가고 싶어요. 상대가 뭐뭐월 뭐뭐일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별다른 일정이 없다면 갈게요 라고 우선 참석 여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게요 라고 바로 대답하기만 해도 권유한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갈게요 라고 대답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 된다. 갈게요. 그런데 일이 몇 시에 끝날지 몰라서 대략적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갈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나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서요. 갈게요라고 바로 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어요. 일정이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요. 라는 식으로 일단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약속을 제안한 사람도 이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오고 싶지만 상황을 두고 봐야 하는지 빨리 파악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인이 식사 자리를 권하는데 자신이 못 간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한 다음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호감을 표하자. 인사와 호감 표현을 자주 해도 괜찮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모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지만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다음번을 기약할 것이다. 호감 포인트. 바로 대답하면 초대받기 쉽다. 모두가 아는 공통의 주제를 꺼낸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그때 그 일 기억나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요즘 날씨 더워졌네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흐릴 때가 있다. A. 그러고 보니 모모씨 결혼한 것 같더라. B. 뭐 진짜? 누구랑? 단둘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상관없지만 모모씨를 모르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모모씨를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말할 때 동석자가 느낄 소외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리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는 없다. 참석자 중 일부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골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임에 부르기 망설여진다.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비호감이 되지 않으려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 주제가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아직 서먹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공통된 주제가 날씨밖에 없다면 차라리 날씨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다. 다소 뻔하고 지루한 주제이긴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로 빠지는 것보다 100배 낫기 때문이다. A. 날씨가 무척 덥네요.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 B. 올해는 작년 이맘때보다 더 더운 것 같지 않아요? A. 아마 이상기온 때문일 거예요. B.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A. 제 전공이 지구환경과학이거든요. B. 어머 진짜요? 이런 식으로 날씨 이야기를 통해 대화가 깊고 흥미로워질 실마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로 대화가 흘러가더라도 주의를 배려하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를 해설해주면 된다. A. 너 모모 선생님 기억나? B. 기억나지. 아,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때 되게 웃긴 선생님이 계셨는데. 동석한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서 진짜로 이해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핵심은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또는 잠시만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가볍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는 편하고 즐겁다. 하지만 여럿이서 함께 대화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정 사람만 아는 주제로 떠들썩하고 유쾌하기보다 조금 차분하더라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덤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호감 포인트. 다 같이 이야기하려는 배려가 인기의 비결이다. 말할 때는 상대의 언어로 정확하게.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커피 한 잔 하시로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점원,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커피 한 잔 하시로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고개를 갸웃했다면 당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흑자는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메뉴를 살피지 않고 다짜고짜 주문하면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점원은 따뜻한 커피를 말하는 건가? 핫초코를 달라는 건가? 라고 일일이 가게의 메뉴를 번역해서 주문을 받아야 한다. 가게 메뉴를 보지도 않고 자기 언어로 주문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맞출 마음이 없다는 태도의 반증이다. 이런 태도는 점원뿐만 아니라 동행한 지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고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지켜보는 사람은 물론 함께 있는 지인에게도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은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룰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 일쑤다. 자기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말투를 쓰는 자신은 편할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비호감도는 쑥쑥 올라간다는 점이다. 왠지 호감 가는 사람이 주문하는 법. 가게에서 주문할 때는 점원의 언어로 말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피자는 메뉴판에 휘핑크림 듬뿍 카페모카라고 적혀 있으면 카페모카요가 아니라 휘핑크림 듬뿍 카페모카 주세요 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블렌드 커피라고 적혀 있으면 커피 핫으로가 아니라 따뜻한 블렌드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가게에서는 가게의 룰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가게에서 주문할 때나 점원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호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상대에게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자. 사소한 부분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동행한 상대 역시 당신을 호감 가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다. 호감 포인트. 대화 눈높이를 상대에게 맞추면 호감도가 오른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춘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난 안 끌리는데?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난 다 좋아. 음식점을 고르거나 식사를 할 때 자신만의 룰을 고집하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 자신만의 기준을 대책 없이 고집하거나 어느 가게에서든 와인 상표에 집착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예다. 전 와인은 산화방 지체가 안 들어있는 것만 마셔요. 싸구려 레드와인은 다음날 숙취가 남거든요. 또는 퇴근 후 모처럼 다 같이 저녁을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치자. 왠지 피자가 끌리지 않아? 라고 말하면 메뉴가 피자로 굳혀지는 분위기에서 난 초밥이 끌려. 초밥 먹으러 가자.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감하기 그지없다. 급기야 그 사람이 피자 먹을 거면 제가 맛있는 곳을 알아두고 있어요. 그리로 가려요 라고 말하면 아, 그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랑 더 멀어지는데요? 전 먹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른다. 물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다수의 의견을 무작정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호감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 같이 식사나 술 한잔 하러 갈 때는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지금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가게와 우리 집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등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미식가여서 맛집에 일가견이 있고 와인 상표를 고집하는 습관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고집을 드러내는 순간은 취향이 맞고 본인처럼 와인에 고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여야 한다. 직장 동료들과 식사할 때나 친구들과 술 한잔할 때는 오늘은 맛집 찾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마음을 가다듬자. 친목과 만집은 나누어 생각하자. 친목을 다지는 일과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앞선 사례처럼 메뉴에 대한 고집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흔히 두 가지를 동일시한다. 처음부터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해 라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평소 즐겨 마시는 와인이 메뉴에 없어도 음식이 다소 입에 맞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불평하는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아, 이 집 와인 종류가 별로 없네. 여긴 김치 맛이 좀 별로네. 라고 미식가를 가장한 발언은 분위기를 깨트린다. 일단 가게에 들어갔다면 불평은 되도록 삼가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한편 뭐든 좋다고 반기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 물론 참석자 모두가 아무거나 다 좋아 라고 말하면 식사 메뉴를 결정하기 힘들다. 이럴 때는 그럼 그쪽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갈까? 한식은 어때요? 등과 같이 선택지를 제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맞추려는 마음을 지니면 호감을 얻는다. 호감 포인트. 고집을 내려놓으면 만남이 즐거워진다. 점원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진짜 여기 안 되겠네.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고맙습니다. 여기요. 맥주 3잔 언제 줄 거예요? 이건 주문한 게 아닌데요. 확인 좀 제대로 하죠. 이렇게 가게에서 고객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무례하게 행동하면 비호감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평소에는 밝고 좋은 사람인데 식사하러 간 가게에서 점원을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짜 여기 못 쓰겠네 라고 가게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떨까.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에 찬문을 끼얹는 셈이다. 가게에서는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점원을 대하는 태도가 비신사적이면 점원뿐 아니라 동석한 지인 역시 불쾌감을 느낀다.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된다.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비결. 점원을 배려하면서 정중히 말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해야 좋을까? 일단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점원을 부를 때 이름과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인 중에서 유독 점원과 금방 친해져서 여러모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저기요 라는 말 대신 점원의 명찰을 확인한 다음 무슨 매니저님이라고 이름과 직책을 붙여서 부른다.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점원도 더욱더 환하게 웃어주기 마련이다. 음식의 양이 조금 푸짐해지거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덤을 얹혀주기도 한다. 이처럼 점원을 대할 때도 배려한다면 대인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실제로도 이득을 본다. 잊지 말자.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때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신에 대한 인상이 단숨에 바뀔 것이다. 호감 포인트. 점원을 배려하는 마음은 남들에게도 전해진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무조건 피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에일이랑 주말에 뭐 했어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주말 잘 보냈어요? 피자가 어느 술자리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았던 자리에서 한 남성이 한껏 들떠서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제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여자 몸매 봤어? 진짜 끝내주더라. 동석자들은 일단 억지 웃음을 짓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말하는 장본인은 아마도 자신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화기애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정말이진 않죠 했다. 특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야한 농담을 하면서 서로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터무니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껄껄 웃는 것이 마냥 즐거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야한 농담을 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야한 농담을 해야만 즐거울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리기 쉽다. 진심으로 마음이 오가는 커뮤니케이션을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 성적인 대화가 위험한 이유는 성희롱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상대에게 질문을 이어간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희롱이다. 도가 지나치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또한 연애처럼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사람에게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가령 모모씨 여자친구랑은 요즘 어때? 좋아? 남자친구랑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식으로 묻는다면 내 위도와는 다르게 상대는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분 또는 잘생긴 분으로 부르는 것처럼 외모를 평가하는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은 상대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 농담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자극적인 농담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 피하자. 딱히 할 말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대한 소재로 신는 것도 방법이다. 못 먹는 음식 있어? 라는 대화 주제가 뻔하긴 해도 차라리 낫다. 대화를 나눌 때 꼭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불쾌감을 느낄 여지가 있는 주제는 되도록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너이자 호감 가는 사람의 비결이다. 호감 포인트. 자극적인 농담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두루뭉술하게 회피하면 무책임해 보인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저는 뭐 아무거나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저는 뭐뭐가 더 좋아요. 자기 이야기나 생각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얼버무려 대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다음 대화 상황을 살펴보자. A. 출판사에서 일하시는군요. 주로 어떤 책을 만드세요? B. 뭐 여러 가지요. A. 그렇군요. 전자책이 보편화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B. 글쎄요. 뭐 제 생각은 뭐. 이들은 누군가 의견을 물으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이야기를 개인적인 주제로 흐르면 슬쩍 말을 돌린다.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말투는 호감형과는 거리가 멀다. 고백하자면 나도 한때는 이런 유형이었다. 남에게는 요즘 재밌게 하는 취미 같은 거 있어요? 라고 거침없이 묻지만 이오타 씨는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뭐라고 얼버무리곤 했다. 나에 대해선 별로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방어 본능이 작동했던 것 같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의 자의식 과잉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인간관계에서 적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호감을 얻는다. 물론 자기 이야기를 그칠 줄 모르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척하면 넌지시 자랑을 늘어놓으면 비호감이다. 하지만 당신과 대화를 통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줄 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린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면 다음 두 가지 극복법을 실천해보자. 먼저 공통점 나누기다. 상대방이 옛날에 야구를 했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도 야구했었어요 라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여름 휴가는 하와이로 가요 라는 말에는 와, 저 하와이 되게 좋아해요 처럼 공통분모를 발견해 상대에게 전하기만 해도 충분히 자기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로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화법이 어색하다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해보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제3자의 시선에서 어느 때 보자. 그러면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도 적절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 반드시 서로의 생활이나 고민, 감정 등과 같은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지 좋아하는 일, 최근에 있던 에피소드처럼 가벼운 주제만 공유해도 상대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상대를 믿고 자신을 내비쳐도 괜찮다. 상대에게 자신을 알리자. 이 점을 늘 의식하면 호감 가는 말투를 익힐 수 있다. 호감 포인트. 자기 얘기를 잘하면 거리감이 좁혀진다. 늘 바빠 보이면 결국 혼자가 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아, 바빠 죽겠어.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와, 재밌겠다. 요즘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 진짜 피곤해 죽겠어. 이번 주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모임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늘 바쁜 사람이 있다. 매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물론 챙겨야 할 약속도 많아서 연락을 할 때마다 바쁘다, 힘들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늘 바쁜 사람으로 보이면 상대는 바쁜데 괜히 불러내서 방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앞서 만나고 말하기 꺼려진다. 이런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모임에 부르는 빈도도 자연히 줄어든다. 다시 말해 늘 바빠 보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처럼 제안했는데 노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처음부터 피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늘 바빠 보이는 사람인 것이다. 흔히 결혼한 사람은 술자리에 잘 부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본인이 진짜로 괜찮으니까 꼭 불러줘 라고 말해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불러도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게 된다. 이 또한 초대하는 쪽이 거절당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피하는 심리 때문이다. 요즘은 SNS가 보편하다면서 타인과 교류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득 누군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바쁘니까 시간이 안 날 거야 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결코 득이 될 일이 없으며 되돌리기도 힘들다. 호감 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늘 바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바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자. 정말로 바빠서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면 늘 이렇게 바쁜 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가령 그날 무슨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어요. 다음 주라면 딱 좋은데처럼 말이다. 약속을 늘리고 싶다면 한가함과 더불어 호기심을 어필하자.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재미있겠다. 언제든지 갈게. 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러시아 요리 전문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누군가가 식사 자리를 먼저 제안할지도 모른다. 한가해 보이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라는 말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늘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상대의 눈에 띄면 상대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기 마련이다. 가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방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볍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면 당연히 연애도 술술 풀린다. 호감 포인트. 한가함을 어필하면 약속을 늘릴 수 있다. 적극적인 말과 행동이 인연을 부른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다음에는 제가 알아볼게요. 예전에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참석한 자는 이번 회식 자리를 마련한 남성을 포함한 40대 직장 선배 3명과 입사 2년 차인 젊은 후배 2명이다. 회식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다. 슬슬 해산하려고 할 때 후배 2명이 직장 선배에게 선배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자 이번 자리를 마련한 선배가 발끈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불러주세요가 아니지. 다음번엔 저희가 알아볼게요 라고 해야지. 하지만 후배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등 뚱하게 서 있었다. 선배는 또 불러주세요 라는 수동적인 태도에 순간 욱한 것이다.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를 모르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 일일이 연락해야 하고 만에 하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유쾌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번거로운 일을 도맡아 한 선배에게 후배가 마치 당연한 듯이 또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으니 선배 입장에서는 울컥할 만도 하지 않겠는가. 위 사례처럼 수동적인 사람이 위에로 많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먼저 권유해 주기를 내심 바란다. 이런 자리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먼저 묻거나 자리 한번 마련해보자 라면서 막상 추진하기는 귀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모일 자리를 기획해서 말을 꺼내는 역할은 누군가가 떠맡아야만 하는 마치 업무와도 같은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했으니 다음번엔 내가 하자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일이다. 남이 수고를 헤아릴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인 듯 다음에도 불러달라고 말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접하면 다시는 부르나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please 대신에 let's.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또 같이 마셔요만 해도 충분하다. 상대가 윗사람이어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또 같이 마셔요 라는 말을 듣고 불쾌해할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물론 솔선수범해서 모일 기회를 만들면 가장 좋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추진력이 뿜어져 나올 수는 없다. 약간 과장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보자. 다음에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알아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상대에게 적극적인 마음과 위협을 전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면 결과적으로 또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단순히 또 연락주세요 라는 말만 해서는 두 번째 데이트로 발전하기 힘들다. 대신 다음에는 제가 맛집을 찾아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영화를 알아볼게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일생에서 한 번뿐인 인연을 만나게 될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감 포인트. 적극적인 자세가 다음번으로 이어진다. 속마음을 적당히 내비쳐야 매력적으로 느낀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까다로울 것 같다는데 알고 보면 소탈해. 보기엔 쌀쌀맞아 보이지만 친해지면 정이 많은 사람이야.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매력이 있다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반전 매력은 연애를 할 때 이성에게 톡톡히 효과를 본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르다. 자신만의 매력이라고 여겼던 반전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은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속을 잘 내보이는 사람은 말이 잘 통해서 인기도 많고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인맥도 늘고 어디에서든 호감을 산다. 긍정적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 반면 자신의 반전 매력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래봬도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겉보기엔 아닐 것 같지만 술자리에 되게 좋아해요. 등 겉과 속의 차이를 어필할 때 만족감이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 모른다. 이런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좋다. 만사에 단순하게 자신을 내보이라는 말은 아니다. 상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면은 있는 그대로 어필하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화를 좋아한다면 행사에 참석했을 때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보자. 자신의 열정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면 평소에 의식적으로 조금 더 크게 말해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이 따뜻한 사람이 더 반전있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살포시 접어두자. 반전 매력은 자기만의 만족일 뿐 오히려 다가올 인연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간관계에서는 알기 쉽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말투가 훨씬 더 이득이다. 호감 포인트. 알기 쉬운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쉽다.
척하는 연기만 해도 의외로 잘 풀린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억지 웃음으로 비위를 맞추는 건 나답지 않아. 이렇게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리면서 힘들게 영업하는 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나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그런데 나답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대인관계에서는 진짜 나에만 연연하지 말고 상황과 상대에 맞게 자신의 캐릭터를 연기해보자. 실제로 우리는 단골거래처에서는 노력형 영업사원, 직장에서는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상한 선배, 친구들과 만날 때는 편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다. 사실 이는 무척 어른스러운 행동이다. 어린아이는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추는 법을 알지 못한다. 상황과 상대에 맞게 연기할 수 있게 되면 싹싹한 사람, 친절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과 같이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는 캐릭터로 모습이 달리 할 수 있다. 많은 이가 이런 사람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단지 하는 척 연기만 해도 훨씬 나아진다.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잘 연기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일도 줄어든다. 여기에선 성실한 캐릭터를 연기해보자라고 생각한 다음 성실한 캐릭터를 충실히 연기하면 대화를 나눠보자. 그러면 성실한 캐릭터가 부정당해도 진짜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 캐릭터는 영 아니네. 캐릭터를 바꿔볼까? 라고 냉정하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앙숙인 두 직원이 있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 때문에 회사 전 직원이 불편해하자 지인은 결국 손을 쓰기로 했다. 그는 어느 날 두 사람을 사장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친하게 지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일할 때만 사이좋은 척 해보는 건 어때요? 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두 사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직장 내에서만큼은 사이좋은 척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실제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고 한다. 단지 연기하는 척하고 못 모인 것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만약 개선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상대를 무작정 피하거나 내치기 전에 좋은 척 연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하더라도 나 역시 똑같이 받아치지 말고 쿨한 캐릭터, 착한 역할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의외의 반응에 상대는 놀라게 되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불편했던 관계가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호감 포인트. 관계를 개선하려면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해보자. 맞장구를 잘 치면 계속 만나고 싶어진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아, 그랬구나.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정말? 그래서? 흔히 호감이 가는 상대일수록 그의 말을 잘 듣고 싶다라는 마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에 몰입하기 쉽다. 하지만 그러면 상대가 덩달아 긴장해서 대화가 술술 이어지지 않는다. 호감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즐긴다는 마음가짐이다. 장신이 즐기면 틀림없이 상대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 피의자 역시 강연을 할 때는 최대한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한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긴장감이 밀려와 표정이 굳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연자가 긴장하면 청중도 덩달아 긴장해서 강연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후로 마음가짐을 달리했다. 강연자가 먼저 미소 짓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청중도 즐거워하고 강연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제 대화의 즐거움을 더해줄 소소한 팁을 소개하겠다. 먼저 빈말이어도 좋으니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자. 자신이 즐거워한다는 점을 상대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리액션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웃을 때는 크고 즐겁게 웃자.
사람은 웃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된다. 또 눈을 마주치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도 잊지 말자. 특히 공감을 표할 때는 자잘하게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를 치기보다 조용히 듣다가 있다고 정말? 그랬어? 라고 크게 리액션을 하자. 그러면 상대방도 더욱 실감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쿨한 사람은 의외로 인기가 없다. 쿨한 사람은 인기가 없다. 물론 쿨하지만 재밌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예능처럼 재미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 쿨하게만 행동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힘들다. 저 사람 재밌지 않아? 라는 평을 듣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이 큰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에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그거 엄청난데? 진짜 재밌다! 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이 얘기가 재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유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기분이 좋을 때 있는 그대로의 기분을 때로는 실제보다 더 풍부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언제나 어울리고 싶은 유쾌한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비결도 바로 이것이다. 호감 포인트. 즐거워하면 즐거운 사람이 된다.